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달 23일이었죠. 테슬라가 시장의 주목을 받아온 로봇택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컸지만 이 로봇택시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고 역주행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로봇택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의 올해 2분기 판매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이 테슬라의 악재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로봇 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진전이 테슬라의 미래를 구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15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통합 인터넷 아이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국가 발행 디지털 실명증 시스템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표현의 자유가 더욱 타격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던데요. 중국의 디지털 IT 제도 도입 배경 살펴보고 이후 파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스피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꽤 많이 받았습니다. 예. 막판에 또 하락폭이 좀 커졌어요. 1.99% 거의 2% 가까이 낙폭이 커져서요. 네. 61포인트가 빠져서 3054.28에 코스피는 거래를 마쳤고요. 네. 코스닥은 2.21% 17.53포인트가 빠져서 775.8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상으로 보면 오늘은 기관이 좀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이런 흐름을 나타냈고요. 네. 지금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는 일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또 추경 심사도 좀 진통을 겪고 있죠. 전반적인 정책 수의 영향력이 좀 약해진 이런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이제 전날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에 차익 실업 매물이 출회된 영향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박 이슈를 보면 지금 미국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이 일단 임박해 오면서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점. 네. 이런 점들은 이제 관망 심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 다 파란불 켰고요. 어제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는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주간 거래 종가로 0.78% 하락해서요. 63,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 미만이기 때문에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오늘도 지금 2%대 하락세 나타내면서 네. 지금 27만 원대까지 지금 주가는 후퇴를 했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면 이제 그동안 증시를 이끌어왔던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조선 방산까지 전반적인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 시점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압박도 점차 거세지고 있고 네. 앞으로 여기에 따라도 주가도 좀 움직일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일단은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나는지를 보고 아마 증시도 그 다음 방향성을 투자자들도 가능할 것 결정하지 같아요.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기자들에게 아마도 이제 4일부터는 서한을 국가들이 하루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는 20%, 25%,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두어 건의 합의가 있었지만 서한을 보내는 게 훨씬 쉽다. 이게 이제 영국이랑 베트남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협상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서한 보내는 게 차라리 쉽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죠. 오늘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밤 늦게부터 10개국에서 12개국을 상대로 부과될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할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이 됐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서한 발송 언급을 보면
유예기한 만료 전까지 각국에 대해서 책정한 상호관세율을 통보하기 시작하겠다 이런 취지로 일단은 풀이가 되죠. 네. 그러니까 협상 서둘러라. 이런 이제 좀 압박성 메시지로도 해석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협상 타결 안 되면 미국이 정한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여러분은 받게 될 것이다. 뭐 이게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 무역 협상 총괄하고 있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네. 무역 합의를 서두르라고 경고했다고요. 예, 베센트 장관도 기류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요. CNBC 출연해서 이제 지금 유예기가 만료되기 전에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합의가 잇따라 이뤄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동시에 경고도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최고의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들 국가들은 4월 2일 상호관세율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의 말은 협상국들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겠죠. 끝까지 버틸수록 유리할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애초에 책정한 관세를 그대로 부과받게 될 테니까 버티지 말고 합의해라. 이런 네. 뜻으로 해석이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25%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7일까지 미국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25%의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베센트 장관은 이제 그 당초에는 좀 입장이 달랐죠. 선의로 협상을 해온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신호를 보냈는데 지금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니까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죠. 네. 유예 연장에 대한 질문에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네. 지금 유예기간 연장할 뜻이 없음을 지금 계속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57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미국이 지금 발표를 했고 7월 8일까지 유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합의에 이른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뿐입니다. 네. 어쨌든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 협상 책임자가 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지금 그 미국과 협상에 나설 거예요? 네,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워싱턴 D.C.로 여 본부장이 출국을 하고요. 네. 그래서 여 본부장은 이번 주말에 지금 협상 실무자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측의 상호관세 부과를 좀 추가로 유예해달라. 이거를 지금 미국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어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미국과 통상협상에 대해서는 유예기한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확언할 수 없다. 왜 그렇게 언급이 됐었죠? 이 대통령도 이렇게 말을 했죠. 네. 그러니까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비롯해서 지금 백악관의 기류는 유예는 없다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말에 우리가 미국 측과 만나서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고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정말 예측. 그래도 우리도 선거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를 좀 어필을 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죠.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좀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근데 기류는 네. 유예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니까 네.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요. 자, 해외 주요 투자은행 IB들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처럼 좀 올렸다고요. 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요. 해외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5월 말 평균이 0.8%였는데 이제 지난달 말 0.9%로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버클리가 1.0에서 1.1%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0.8에서 1.0%로 UBS가 1.0에서 1.2%로 네. 각각 이렇게 전망치를 조정하면서 전체 평균치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IB들의 이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게 1년 4개월 만. 이라고 하네요. 네. IB들은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안정성, 확장 재정 기조,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에 따른 수출 개선 기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경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바꿨고 특히 추가 경정 예산 이건 이제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부분이겠죠. 네. 이 추경 집행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는 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네,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서 민간합동조사단 최종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43조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해킹 사태의 책임이 회사에 있으니 약관 43조에 따라서 위약금을 면제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이 계정 정보 관리 부실과 과거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점, 또 네. 중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과기정통부가 또 이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앞서 4개 기관의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 이 부분도 밝혔고요. 네. 5곳에 또 추가로 자문을 했는데 5곳 중에서 4곳에서 이거는 SK텔레콤의 과실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역시 앞서 밝힌 대로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제 SK텔레콤은 가입자 보상책을 거기에 따라서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또 이야기한 건 SK텔레콤이 만약에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등록 취소 같은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전 세계 전기자동차 산업을 호령했던 미국의 전기차 기업이죠. 테슬라가 거듭되는 악재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공개한 로봇택시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다가 또 올해 2분기 판매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고요. 여기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이 2라운드로 진입하면서 테슬라를 향한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가운데서도 로봇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테슬라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기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테슬라의 현재 상황 짚어보고요. 하반기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간으로 지난달 23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테슬라가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첫 운행 평가 어떻게 나온 거죠 지금? 일단 유튜브에도 많은 영상이 있었을 맞아요. 거예요. 많은 네. 기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초대받았죠. 그랬죠. 그래서 뭐 4.2달러 뭐 네. 이제 고정 요금을 해가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거리 제한 없이 운영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10대를 운영했거든요. 네. 나름 수백 대를 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한다거나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한참 주행을 하는 네. 이런 조금 에피소드스러운 영상들이 많이 떠올랐죠. 그래서 아니 완벽한 무인 자동차가 마저 로봇택시 서비스가 안전해 이런 조금 걱정이 있었고 네. 또 한 가지 처음에 이제 무인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네. 탑승을 했을 그럼 텐데 사람이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네. 조수석에 안전요원이 있었고 혹시 모를 게 혹시 그 모를까 걱정이 됐나 예, 봐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안전장치로 네. 원격 조정으로 차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멀리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아, 그랬어요. 네네네. 네.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 FSD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테슬라가 늘 네이밍을 워낙 잘 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FSD라는 용어 자체가 네. 소비자들에게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어떤 소비자들의 불만도 있고 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 전략 면에서 상당히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디서 한 거죠? 텍사스 오스틴에서 했다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로봇 택시가 네.
작년에 공개됐었나요? 그 사이버캡. 예, 그렇죠. 그거하고 다른 거였다면서요? 예, 모델 Y로 일반 예. 판매되는 모델 Y로 했는데 그 이건 사이버캡은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직선 형태 같은 그렇죠. 하고 좀 네네네. 그냥 우주선 같기도 하고 막 네네. 이런 예, 느낌이었는데 예. 그 차가 아니었어요. 예,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되는 이제 모델 Y로 운영을 했는데 저는 이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아주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아주 자율주행이 잘 움직인다고 할게요. 로보택시가 나왔는데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고 네. 여지껏 여러분들이 본 차는 이건데 네. 이게 앞으로 로보택시야. 어. 저랑 다른 얘기거든요. 다른 세상이죠. 근데 네가 지난달에 구매해간 모델 Y가 지금 로보택시로 운영이 되잖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너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그래서 거죠. 일부러 그랬던 거고. 테슬라에서 잘 팔리는 예, 모델 예. 중에 하나인 Y로 한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어쨌든 마케팅 전략으로 소프트웨어를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더 주고 업데이트한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용화되면 집에 있는 네 택시도 네. 우리 플랫폼에 와가지고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내라. 그러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라. 1년 얼마까지도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그 웨이모 이게 구글의 자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름은 우리로는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죽스라 그래요? 예, 죽스라 그래요? 죽스라고 합니다. 아, 네, 죽스는 이제 아마존의 자회사라면서요. 네네네. 또 그래서 웨이모, 죽스, 또 뭐 폭스바겐 이런 네. 기업들의 로봇 택시가 뭐 테스트 중이거나 시험 운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차이점은 좀 있어요. 어떻게 무슨 차이가 얘기냐면 납니까? 네. 지금 로보택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이 많잖아요. 좀 그렇긴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도 라이다 어셈블리 이렇게 좀 고가의 장비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다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네. 뭐 악천후나 야간에도 정확히 주변 파악을 할 수 있고 웨이모에 예. 그다음에 고정밀 지도를 탑재를 해서 음. 주변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안정성 있게 운영을 하거든요. 현재 1,500대 이상이 주행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 이게 초창기 400대, 뭐 670대, 뭐 1212대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사고가 있었죠. 근데 인명 사고가 사고는 있었다고요? 있었죠. 그동안 네네. 작년부터 네. 한 3번 정도 큰 어떤 사고가 있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견인차 뒤를 들이박는다거나 네. 공중전화나 뭐 전봇대를 들이박았고 최근에는 도로를 막아놓는 와이어나 이런 걸 들이받았는데 네. 큰 사고는 아니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해서 해결은 했어요. 그러니까 정밀지도나 라이다 가지고도 이렇게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라이다 정밀지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완벽한 기술이다 하더라도 기존에 전 세계에 깔려 있는 15억 대의 자동차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라이다가 장착된 앞으로 출시되는 차에만 로보택시 운영이 너무 가능한 한정적이네요. 거죠. 그다음에 정밀지도가 완벽한 지역에서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밀지도라는 게 뭐예요? 그 지역의 지도를 정확히 다 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네. 비교를 하시면은 네. 테슬라는 8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네. 지도가 없는데도 가도 돼요. 오. 현재 카메라로 영상을 보면서 이건 길이네, 이건 도로 경계석이네, 네. 여기 사람이 앉아 계시네 이런 걸 자기가 파악을 해 AI로. 아. 그래서 움직입니다. 실시간으로 도로 실시간으로 환경을 분석을 인식할 수 하죠. 있다고 네. 분석할 수 그러다 있다고요? 보니까 당연히 정밀지도 기반의 라이다가 있는 웨이모보다는 안정성에서 떨어지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는데 안전성에선 떨어지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네. 이게 어느 순간 데이터가 누적되다가 우리가 예전에 이세돌 구단이 오목 두다가 계속 밀리다가 한 수 딱 떴더니 오목이었나요? 바둑이요. 왜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오목이라고 그래. 오목은 저 정도 수준으로 저도 두는 좀 두고 거죠. 싶어서 바둑을 생방송이죠. 네. 딱 두면서 한순간에 역전되는 케이스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네. 안정성에서 계속 테슬라가 두들겨 맞고 밀리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은- 우리 웨이모만큼의 안정성이 확보됐다라고 AI가 업데이트되고 네. 영상 분석 기술이 최고조에 오르는 순간 네. 우리 기존에 하는- 판매됐던 차들 네, 다 수백만 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해 가지고 갑자기 익스포넨셜로 급증한 로보택시가 전 세계에 깔렸어 우린 이미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언제 전환점이 언제 오냐에 따라서 네. 그 기업 가치나 평가하는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웨이모하고 테슬라 비교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 아마존 죽스요. 죽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그 차 모양이 굉장히 귀엽던데요. 특이하죠. 네. 예, 사업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죽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어감은 그 나라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이겠죠. 좋죠. 예, 단어는 네. 외우기 좋습니다. 근데 이 죽스가
일단은 그 관람차처럼 생겼죠. 네. 그 네 명이 마주보는 네. KTX에 보면은 네. 8열 9열이 서로 마주보게 네 명 좌석돼 있잖아요. 가능하면 그거 안 하죠, 가족 외에는. 예, 가족에는 안 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이좋은 가족이라고 가정하고 네. 저희도 부모님하고 택시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불편할 모르겠어요. 때도 많죠. 불편하죠. 네.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곤도라 형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핸들, 가속 페달, 브레이크가 아예 없다라는 게 결국 이건 무슨 의미냐면 네. 똑같이 결국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은 똑같이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미래지향적이고 핸들 브레이크가 아예 없어라고 하면 예. 기술적으로 좀 더 그리고 완성도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건 또 앞뒤 구분이 없다면서 앞뒤 양방향으로 구분이 주행이 없죠. 가능하다면서. 당연하죠. KTX랑 똑같이 앞뒤 두 명은 역방향이죠. 늘. 네. 두 명은 정방향이고 가위바위보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확실히 이것도 아마존의 죽스도 좀 다르게 설계가 됐네요. 그렇죠. 예, 다르게 설계가 그럼 아까 됐습니다. 같은 테슬라 같은 AI 이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떨어지나요? 능가하지는 글쎄 못하는 그 부분에 거죠? 대해서도 현재 라스베가스에서 시범적으로 택시가 테스트 중이고 올 연말에 이제 사업으로 네. 이렇게 이제 상용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상용 네. 서비스가 진행되는 시점에 상황을 봐야겠죠.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지. 네, 그래요. 벌써 죽수는 2023년부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런 약간 뭐 좀 약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과속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네. 신호 위반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완전 자율주행이라 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네네. 예. 교수님 생각은 그거는 이제 지나가다 보면 다 네. 극복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제 호사다마라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거요? 네. 로보택시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도 텍사스 오스틴에서만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네네. 전 세계가 타겟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예,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기차도 봐왔지만 자율주행이면 또 완전한 새로운 블루오션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볼게요. 해외에서 완성된 모든 기술들이 국내에 다 들어와서 장사해. 우리나라 네. 기업들은 쫄쫄 굶고 있어. 이렇게 볼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규제나 이런 걸로 컨스트레인트를 계속 제약 조건들을 걸 거란 거죠. 하다못해 텍사스에서도 이미 네. 안전한 로보택시 운영에 대한 지침을 바꾸겠다고 할 정도로 네. 결국 그러다가 보니까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조수석의 안전요원 원격 조정할 수 있는 대기자까지 저는 원격 대기자는 또 다른 면에서 봅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야 일론 머스크 대단하다는 생각이 있는 게 왜요? 그 일부 전문가들이 나온 미래 모습 중에 우리 대리운전 가끔 부르시죠. 네. 한잔 하시면은. 네. 근데 대리운전자 특히 여성분들은 불편하잖아요. 남성분들이 운전하거나 뭐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도 여성 대리운전자 보면 되게 불편하고 이런 네.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5G의 통신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주변 영상을 보면서 대리운전하는 사람이 관제센터에서 무인 조정을 해주는 거죠. 아, 그거 편하겠네요. 대리운전하는 갑자기 편하게, 분들. 예. 예, 뭐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안 하고 예. 기다리지 않고 비 오거나 눈 오거나 당연하죠. 상관없이. 예, 오는 게 아니라 원격 접수해서 이거를 갖다 우리가 집에서 예전에 컴퓨터 고장 나면 기사가 와서 고쳐줬죠. 요즘은요 원격으로 해요. 하죠. 네. 딱 그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조수석에 안전요원이 있는데도 왜 원격 조정 요원을 뒀을까? 저는 거기까지 한 수를 더 내다본 게 아닌가 좀 과감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건 교수님께서 일부러 좀 해석하시다 칭찬해주는- 보니까 그렇게 된 걸까? 아니면 아직까지 기술의 한계력이 있어서 위험할 걸 대비해서 제가 밖에 테슬라 서 있는 주식을 안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네. 네. 예. 어쨌든 안전성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고 그 시범 네. 운행할 때도 시험할 때도 막 네. 시비도 하고 막 그랬고 또 네, 뭐 네. 도로 안전교통국에서도 뭐,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그런 것 영상에 같더라고요. 대해서 예. 왜 근거 자료나 원인 제공을 해라 왜 그랬는지 네. 분석을 하고 네. 이런 쪽 왜냐하면 이게 이따도 나오겠지만 기존에는 미국이 상당히 주별로 법이 다 틀리잖아요. 조금씩 다 달라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같이 선거할 때만 해도 각 주에 산재에 있는 못된 법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도록 좀 변화된 점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점들이 앞으로 다시 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 잠깐 뒤에 얘기해 보고요. 네네. 그 이제 텍사스주에서 자율주행차 그 관련 법규가 9월에 1일이죠. 마련된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예 그냥 로봇택시 출시를 미뤄달라고 텍사스주에서 네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법이 시행된다라는 것은 원래는 그 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9월 1일 날 안전한 각종 규정을 만들고 안정성과 긴급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조건을 정확히 갖추도록 요구를 하는 법이 9월 1일 날 시행이거든요. 네. 그러면 9월 1일부터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그 규정을 따라야 돼요. 네. 그 이전에는요. 기존 규정을 따르잖아요. 근데 기존 규정이 너무 미흡하니까 텍사스에서 네. 법을 법을 강화했는데 그게 의회를 통과하고 행정 절차를 해서 9월 1일부터인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네. 서둘러서 6월 달에 빨리 자율주행 6월에. 시범을 보였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법규에는 어떤 게 지금 담겨져? 일단은 것 안정성과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이제 공공의 안전하고 공공교통 운영 시스템하고 가장 적합하게 콜라보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체크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범 운영에서도 그냥 예를 들면 좌회전 차선 같은 데 있다가 네. 직진을 하면서 중앙 차로를 넘어가서 뭐 한참 가다 다시 돌아섰잖아요. 아, 그건 못 봤습니다.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앙선이 오른쪽인데도 그냥 네. 간 거죠. 네. 그랬다가 다시 들어간 거죠. 놀래서. 아이고. 네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람들도 간혹가다 그럴 수 있나요? 있지요. 네. 뭐 김모모 이런 영상 보면은 끝까지 버티고 있는 분들 있어 정면을 마주 보면서도 그런 경우 있는데 네. 지금 로봇택시가 왜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느냐? 보통 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착각해서 발생시키는 에라의 95%를 네. 절감시켜 준다. 로봇도 착각할 수 있는데 5%밖에 안 된다. 네. 계속 또 수정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다음에 또 일반적인 사고에서 네. 로봇이 운영을 할 경우에는 약 81에서 87% 사고율이 줄어들었다. 이런 연구 통계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사람보다는 안전하다. 뭐 착각을 흥분하지도 덜한다. 않고, 그렇죠. 술 마시지도 감정적이지도 않고, 않고. 앞질을 이기겠어, 내가 이길 네. 거야 이런 것도 없을 테고. 누가하고 싸워가지고 기분 나쁜 것도 네네, 아니고 그런 것도 건 없을 테고, 없으니까. 예. 네. 어쨌든 지금 이번에 워싱턴 저널에서는 그 테슬라의 로봇택시 시험 운행을 두고 단순히 테슬라의 네. 비즈니스 모델 변화가 아니라 기업 DNA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다 이렇게 아주 뭐 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차를 팔았죠. 네. 결국은 테슬라면 전기차를 파는 회사인 거고. 네. 근데 조금 전에 조금씩 얘기 나온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차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미 차는 팔았고 네. 실제 판매량도 다소 줄고 있고 분명히 상한치가 있겠죠. 네. 그다음 최근에 차량의 평균 수명 워낙 좋아져 가지고요. 맞아요. 웬만큼 험하게 굴리지 않으면 10년, 15년 뭐 이렇게 일부러 망치로 때리지 않으면 오래 가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테슬라 한 대 팔아가지고 10,000불 이상의 수익을 보통 한 1,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평균 냈거든요. 네, 하는데. 그거 팔았는데 10년이면 1년에 100만 원이잖아요. 우리나라 돈. 아이고.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벌어들이는 게. 네. 그러니까 이 멀리 팔린 많은 수백만 대 차를 가지고 게다가?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아. 대신 그 플랫폼은 본사가 운영을 하니까 내가 네. 테슬라 모델 Y 차주는 플랫폼에 가입을 해가지고 내 차를 택시처럼 운영하고 네. 일부 수수료를 떼겠죠. 네. 이런 어떤 플랫폼 사업에 관심이 있는 거다라고 하고요. 네. 근데 이러기 위해서 뭐 차량 한 대 가격이 2억이야 3억이야 접근성이 그럼 떨어지죠. 못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현재는 고가의 장비를 쓰지 않고 우리는 카메라 8대의 AI로 가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이거 결국은 뭐냐. 정말 달콤하잖아요. 내가 차를 샀는데 네. 10년만 운영하면 차값을 뺄 수 있어. 택시 서비스에 가입해가지고. 대신 소프트웨어 2천만 원 주고 사. 소프트웨어 판매가 또 늘어나겠죠.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남들은 전기차 잘 팔아먹고 있어. 좀 속된 말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전기차 이후에 네. AI하고 로봇으로 우리는 승부를 볼 거야라고 미리 던진 거죠. 여기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이 던지기 전에 선도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건 장점이고 네. 좀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직 AI 로봇 좀 어설퍼. 어설픈데 근데 던지고 여기서 봐? 니네는 우리는 이게 미래 비전이라고 그냥 던져버렸어. 올인을 네, 했어. 네. 그거에 따른 각종 나라들의 규제도 공통점이 없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에 또 많은 기업들이 이미 중국 같은 경우 로봇택시 이미 상용화 됐잖아요. 네, 네. 이런 경쟁들이 테슬라의 바이두 미래에 이런 대해서 데서, 네.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현재 실적이나 회사 상황을 보면 지금 이대로 기세를 몰아붙일 수 있을지도 좀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긴 기업인데 이게 붕괴 위기를 맞고 있고요. 판매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유럽을 예를 들면은 5개월 동안 염속 감소했는데 올해 5월 달까지요. 45% 감소했어요. 테슬라 테슬라 판매량만 절반 네, 반토막 네. 난 거죠. 아이고. 근데 중요한 건 네. 유럽 지난달 한 달 전체
판매량이 전년도보다 25% 늘었는데 테슬라는 40% 감소했어요. 그럼 그걸 누가 채웠을까? 중국? BID나 네. 이런 업체들이 저가형으로 공세가 된 거죠. 결국 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유럽 판매에서 중국 전기차의 약진,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매 부진, 수익 감소, 그다음에 인재들이 이탈하겠죠. 네. 그래서 유럽 판매가 반토막 나면서 예. 결국은 또 한 가지는 모델 4개 가지고 180만에서 200만 대 생산 규모로 보통 수익성 10만 대 팔면 개발비가 빠진다고 하거든요. 아, 자동차는. 10만 대 팔면? 그래서 연 네. 판매량 10만 대를 네. 제작사는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아. 근데 이건 4종 가지고 180만 대니까 떼돈을 벌었는데 이제 좀 고루한 거죠. 신모델 출시가 너무 늦어진다라는 부분도 네.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캐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그래요. 예, 전기차 캐즘 이제 물론 우리나라 기업을 얘기하면 현대자동차그룹 같은 경우는 전기차 캐즘이 왔다고 하지만 내연기관을 판매해가지고 수익을 보면서 전기차는 유지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인기가 있는데 그걸 만들어 팔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만 팔고 있는데 전기차 캐즘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더뎌진다. 네. 전체적으로 타격이 있고 대안이 없는 거죠. 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기설을 이제 좀 자극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 CEO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이제 갈등 이것도 또 테슬라의 어떤 리스크 요인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던데요. 네, 예. 맞습니다. 늘 이제 테슬라를 보면은 테슬라가 너무 미래 지향적으로 이렇게 탁탁 홍보도 하고 앨런 머스크가 직접 SNS에서 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테슬라의 주가나 이런 거 보면 미래 가치가 이미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트럼프가 테슬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주별로 산재해 있는 규제들을 좀 축소하고 없애자라고 했다가 이제는 네. 정부 효율부 원래 네. 그 머스크가 수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효율부로 머스크에 있는 이제 테슬라를 갖다가 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스타트업들은요 정부 지원금 시범 사업 이런 걸로 많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 지원이나 시범 사업 금액 네. 축소하거나 없으면 앨런 머스크가 미국에서 견디겠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요. 네. 중요한 친환경 자동차 정책, 신재생 에너지, 자율주행은 아직은 정부의 규제나 보조금 디펜던트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네. 그 정부하고의 이런 알력이나 갈등은 기업으로서는 먹구름이라고 볼 수밖에 그래요. 없습니다. 머스크는 역사상 그 어떤 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왔다. 네, 보조금이 네. 없다면 사업을 접고 남하고 네, 네.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그렇지요. 얘기를 했으면 어쨌거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테슬라의 기술적 잠재력이나 경쟁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분들도 많고요. 네. 하지만 또 값싼 중국 전기차 공세까지 넘어야 사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전망을 좀 해주시고 투자자들에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테슬라 네네.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결론은 지금 10대의 로보택시가 연말까지 웨이모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40대, 100대 어느 정도의 확장성을 가지면서 결국 그만큼 빨리 확장한다는 얘기는 LI율이 생각보다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네. 가장 관건이고요. 웨이모 대비 앞으로 사고나 이런 LI율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이 부분이 그 주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보고 여기서 네. 정말 인명사고나 우리가 커버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면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아, 4시 38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디지털 이코노미 순서입니다.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현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요? 네, 사실 오늘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내오다 보니까 정말 데이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여러 번 사실 짚고 있는데요. 네.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라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데이터일 겁니다. 네.
이 제조 경쟁력을 위한 산업 현장의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생활의 편리함을 높여주는 개인 정보일 수도 있고 공공 서비스로부터 수집되는 공공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디지털 시대에는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 개발되더라도 양질의 데이터가 없으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 AI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단계, 활용 단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문에 각국은 정부와 기업이 모두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데이터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측면입니다. 오늘은 중국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 공산당이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디지털 아이디 사업입니다. 네.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디를 정부가 직접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네. 마치 주민등록증 발행하듯이요. 네. 그러면 엄청난 데이터를 정부가 수집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의 디지털 아이디 제도를 통해서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이 디지털 시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데서부터 마음이 딱 걸리는데 그렇죠.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죠, 중국이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처럼 네. 디지털 신분증을 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1984년부터 16세 이상의 인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행을 가거나 세금을 납부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근데 공산당은 이러한 서비스를 디지털로 바꾸겠다라는 건데요. 신원 확인의 방식을 디지털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핸드폰 열 때도 얼굴 쓰고요, 지문도 쓰고요, 뭐 그 은행 할 때도 디지털 방식으로 다 신원 확인을 하잖아요. 금융인증서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들 서비스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신원 확인의 책임은 민간에게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하라고 규칙을 정해줄 뿐이고요. 네. 민간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거죠. 네. 그런데 중국은 책임마저도 정부가 전적으로 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 스캔을 포함해서 네. 방대한 개인 정보를 앱을 통해서 경찰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디지털 아이디를 발급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크게 잘못한 일은 없으면 평생 경찰에 그렇죠. 갈 일이 없는데 네. 처음부터 경찰에 자기의 정보를 제출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럼 이제 이걸 활용해서 다른 앱이나 이제 웹사이트에 우리처럼 가입하고 로그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시범 사업은 1년 전에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600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네. 7월 15일부터 공식적으로 런칭을 하는데 이제 가입은 자발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자발적일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공무원이나 이제 국영 매체가 정보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가입을 이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목표는 중국 11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 전부의 개인 정보를 확보하는 겁니다. 11억 명 전부에. 네. 네. 그런데 그 이제 중국은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강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아예 디지털 아이디까지 확보해서 개인 정보를 다 갖고 그렇죠. 있겠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미 인터넷의 장악력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중국은. 네. 실제로 중국은 인터넷 감시 검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이름이 이제 그레이트 파이어월이라 해서 만리 방화벽입니다. 통신 인프라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외신이나 뭐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수십만 개의 사이트를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출장 갈 때는 로밍을 넉넉하게 하거나 이 와이파이 도시락을 반드시 챙겨가야 됩니다. 호텔이나 건물에서 와이파이는 진짜 잘 되는데요. 네. 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실 분들은 이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만리 방화벽으로 돌아가면요. 이 시스템의 감시는 엄청 촘촘합니다. 일단 댓글을 달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네. 테이크아웃 음식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실명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정부에 협조하기 때문에 그 정보는 모두 국가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중국 경찰이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 4만 7천 명을 처벌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6억 명의 사용자가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아이디는 한 단계 더 통제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부터 기업들은 사용자가 누구인지 기존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알 수 있게 되고요.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게 되면 이제는 기업의 개인정보를 주지 않고도 개인은 웹사이트나 앱에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네. 기업과 개인 사이에 정부가 신원을 보증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인 거죠. 아. 기업은 익명화된 숫자나 문자의 흐름만 알 수 있고요. 인터넷 플랫폼은 여전히 사용자를 검열하고 문제 유발자를 신고할 수 있게 되지만 이제 모든 사용자의 세부 정보는 경찰만이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제도가 중국에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중국이 왜 이제서야 도입했나 싶을 정도로 다른 나라들도 국민에 대한 인터넷 통제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더 일찍 도입한 국가들도 있거든요. 선진국 가운데는 이제 호주나 영국에서도 이 국가가 운영하는 디지털 아이디 제도가 있습니다. 네. 큰 차이점은 이들 아이디는 정부 서비스 접근에만 사용되지 중국처럼 경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아이디 제도는 아마 인도의 아드하르 프로그램일 겁니다. 네, 인도 제도예요, 아드하르가. 네. 네. 인도의 생체 인식 기반 국가 신원 확인 시스템을 아드하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인도에는 서류를 갖출 수 없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서류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 생체 정보 기반의 아이디를 발급을 한 겁니다. 네. 개개인마다 고유 아이디가 발급되고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한 15년이 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인도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복사본이 필요했던 일이 이제는 사진 한 장이나 지문 하나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죠. 네. 복지 혜택을 받거나 부패나 사기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뭐 은행 계좌 계절, 뭐 통신사 변경에도 이제는 며칠 걸리는 게 몇 분이면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뭐 참고로 재밌는 게 이런 디지털 아이디가 한번 성공하다 보니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집단별로 온갖 아이디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의사용, 간호사용, 환자용, 장애인용, 뭐 별도 아이디가 이제 다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운동선수용, 판사용, 농부용, 정화조 청소부용을 위한 아이디도 네. 다 따로 존재를 합니다. 이제 사람을 넘어서 토지용, 건물용, 휴대폰 계정도 다 아이디가 따로 발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 더미의 비효율을 없애려고 디지털 아이디를 발급을 했는데 이제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등장해서 비효율이 오히려 더 커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또 아드하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도와 잠깐 비교를 해주셨고 중국으로 돌아오면은요. 예. 통제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중국이 굳이 디지털 아이디를 또 만드는 이유는 정확히 뭘까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주제 핵심과 좀 연관이 있는데요. 중국이 디지털 아이디를 만드는 이유는 통제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기와 장기로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 큽니다. 네. 많은 중국인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제3자에게 팔려서 상당한 정도의 스팸 전화가 옵니다. 게다가 통신사기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매년 수십억 위안의 손실을 보기도 하고요. 네. 저희 디지털 아이디를 독려하는 명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네. 중국의 개인정보 암시장이라 그럴까요? 이게 큰가 봐요? 이제 그 암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규모를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재미있는 사건들은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3월에 거대 기술 기업인 바이두의 임원의 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온라인에서 한국 K-팝을 두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논쟁을 벌인 겁니다. 네.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정보를 찾아내서 온라인에 게시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중국에서 유행하는 방법인데요. 독싱이라고 합니다. 중국어의 어떤 조합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인육 수색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탈탈 터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바이두 임원의 딸이니까 예. 바이두라는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했을 것이다 라고 의심을 받았지만 예. 그보다는 중국의 개인정보 암시장에서 아주 손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손쉽게?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80 정도면 특정인의 기본 개인정보를 얻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이러다 합니다. 보면은 정말 개인정보에 더 민감하겠네요, 중국인들은. 그렇죠. 개인정보를 이제 민간이나 범죄 집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디지털 아이 제도가 공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정부에 의한 감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네. 이제 경찰이 각 개인이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와 앱의 목록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근데 개인정보 보호 제도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그 취지는 모든 나라가 국가로부터의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에 의한 개인정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제도의 출발점은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어쩔 수 없이 국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네, 국가의 개인정보를 내놓을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 정보를 국가가 활용하는 아주 엄격한 절차들을 마련하는 게 이 네, 개인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 정부는 반대로 하는 거죠.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보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장기적인 측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디지털 아이디를 도입하는 이 장기적인 측면의 이유는 경제가 창출하는 방대한 데이터 흐름을 중앙집권적인 통제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겠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어요. 네. 외국의 스파이 손에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걸 막아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수도 있고요. 외국인 스파이가 AI를 활용해서 중국 인구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걸 방해하는 용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국의 제도 설계자들은 데이터를 노동이나 자본, 토지와 같은 생산 요소로 간주합니다. 데이터를 생산 요소로 간주하면 데이터는 기업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공유되고 활용될 때 가치가 생기거든요. 개인에 대한 정보가 개별 기업에 저장되면 개별 기업은 다른 기업과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협력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관리하면 이런 우려를 크게 줄일 수가 있죠. 네. 실제 지방 정부들은 데이터가 국가 기관, 국영 기업, 민간 기업 간에 수익화되고 거래될 수 있도록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중국 내각인 국무원에서는 경쟁하는 정부 부처들에 의해서 데이터가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글쎄요. 이제 방법의 적절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정보를 중앙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AI 발전에는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방법은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네. 정보를 흐르게 하고 모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 디지털 아이디 제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네. 중국 AI 이니셔티브를 대폭 강화할 수가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도 중국은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다른 나라보다 절실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중 갈등 때문에 양질의 반도체를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양질의 반도체를 확보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로 이것에 대한 보안을 가져가야 됩니다. 중국 그러니까 자율주의 굉장히 좋은 AI 칩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군요. 양질의 데이터들, 방대한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중국 자율주행 택시 보면요. 비싼 센서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국에서 만든 알고리즘하고 센서들인데요. 네. 특정 지역에서 막대한 양의 로봇택시를 허용해주기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서 그렇군요.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칩이 좋지 않더라도 디지털 아이디 제도가 이런 용도로 활용되면 중국 AI 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경쟁 우위를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을지도 그런 모를 일인 거죠. 측면도 생각해 볼 만은 하네요. 네. 자, 오늘 중국의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신분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신데 좀 감시가 아니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이유를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네. 네,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확보 없이는 디지털 시대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는 없다는 위기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네. 이 중국은 굉장히 강압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으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점에선 큰 장점이 있을 겁니다. 최근 새 정부가 구성되면서 네. AI 수석도 신설하고요. 대기업에서 AI 연구를 총괄하던 전문가도 모셔오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대목들인데요. 하지만 많은 데이터를 모아주는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네. 이러한 분들의 전문성이 AI 경쟁력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제조 분야의 AI 도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가 원체부터 제조 경쟁력이 많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그런 경쟁력들이 모여져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조 AI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골자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 제조 AI는 하나의 공장이나 하나의 기업에서 나온 데이터만으로는 품질 향상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다양한 공장이나 기업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AI가 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각각의 기업 내부에 있는 제조 데이터는 다른 기업과 공유하거나 거래할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기술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그렇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이고 우리 방송에서 독일의 가이아엑스로 대표되는 제조 네. 데이터 생태계를 강조한 것도 이제 네. 같은 이유거든요. 네.
이러한 데이터 공유나 거래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유인 구조의 설계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유인 없이 이러한 것들을 강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입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이 AI의 발전이 곧 데이터 생태계의 구축이라는 시각이 굉장히 절실한 시점이다라는 말로 오늘 주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